저는 사실 이제 2025년 자체가 정말 큰 상승도 있지만 정말 큰 급락, 큰 하락도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자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 물론 노이즈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3, 4월 불장을 기대하시는 건데, 이러한 사이클상 당연히 올 거라고 믿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쵸, 그쵸. 그 네. 100% 확실하다면 뭐 집 팔고 뭐 다 팔아야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인해야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이 나온다면? 저는 사실 이제 2025년 자체가 정말 큰 상승도 있지만 정말 큰 급락, 큰 하락도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2025년에는 또 경기 침체의 이슈, 실제로 이제 대공황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버블이 좀 생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버블 이후에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락하면서 폭락하는 장세가 한 6, 7개월 정도는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은 그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투자사 이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비중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서부터 뭐 애플의 주식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매각하면서 현금 비중을 엄청나게 늘려놨거든요. 근데 그 워렌 버핏의 움직임,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현금 비중을 봤을 때,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기 전에도 현금 비중이 정말 높았고,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도 현금 비중이 엄청 높았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크게 붕괴되면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금을 통해 굉장히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금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좀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바라보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일본의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제로 금리에서 지금 인상이 되면서 작년 8월 5일에는 이제 블랙 먼데이죠. 앵크레 트레이드 청산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을 봤을 때 미국 금리 인상으로서 이 앵크레 트레이드 청산, 이 플러스 금리가 된 게 17년 만에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17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딱 2007년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17년 전이면 2007년인데, 그 다음 해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일본을 통해 앵크레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이 2007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이 1년 후인 거죠.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올해가 어쩌면 또 이런 큰 붕괴가 한번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 전에는 이제 IMF 총재를 역임했었는데, 그분께서도 2015년에 큰 대공황이 한번 펼쳐질 수 있다라는 예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번 사이클도 그렇고 저저번 사이클도 이 양봉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서 안에 이 골짜기를 크게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 내재 가치를 보고 사이클을 보면서 이 매크로 경제를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그들이 끌어올릴 때 어느 정도 이제 탐욕을 내려놓고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탁월하게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폭등장이 왔다 하더라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적절하게 수익을 챙기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폭등장이 오지 않는 상황. 그러나 계속 이제 금액이 빠지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그거 폭등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빠지면 안 돼, 그냥 역시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있나요, 방식이? 저는 사실 폭등장이 아예 안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일단은 지금 현물 ETF에 대한 알트코인의 ETF가 지금 계속 신청이 되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플랫폼, 뭐 서클이라든지 리플사도 마찬가지고, 뭐 제미나이 거래소라든지 뭐 이토로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IPO,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들이 기업 공개를 할 때, 나스닥에 상장을 할 때는 항상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불장해 있을 때, 그 피크치를 보여줄 때 항상 이 상장을 해요. 2021년 4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코인베이스가 딱 상장했던 시기 자체도 딱 피크치를 찍었던, 비트코인이 약 8천만 원까지 올라가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 IPOC를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반드시 한 번에 큰 불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꾸준하게 좀 공부를 해서 코인 수량을 좀 모아가고 그들이 끌어올릴 때는 여러 가지 좀 지표라든지 매크로 경제 상황도 좀 보면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장에서는 그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지 비트코인 투자에서는 수익률이 네네. 낮다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가운데서 그렇게 폭등할 만한 알트코인이 뭐가 있을 것이냐를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내는 노력들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것을 가장 수혜 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또 리플 빅뱅의 저자이다 보니까 리플. 일단 XRP로서 올해 2015년은 정말 이 책 제목처럼 리플 빅뱅의 해가 될 것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제 구독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XRP가 굉장히 큰 상승, 하지만 또 그만큼 큰 하락도 물론 있겠죠. 사실 근데 알트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솔라나, 뭐 에이다, 아발란체 등등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코인들이 다 폭등을 하는 장세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단은 좀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코인들을 일단 좀 분산화를 해두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한 군데에다 몰빵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사이클이 있고 뭔가 순환매 사이클에 따라 뭐 이더리움이 먼저 가고 그다음 뭐 도지가 가고 XRP 가고 그다음에 뭐 미들캡에 있는 그런 코인들 마지막에 또 밈코인까지 한번 또 휘몰아치는 이런 파도 장세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시가총액 상단에 그런 메이저 코인에 좀 분산화 작업을 해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오셨을 때 리플 다음으로 그래도 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셨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근데 또 이더리움 관련해서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코인을 만들 때 사용했던 플랫폼이 전부 솔라나였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닌 솔라나가 그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겠냐 이번 폭등장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워낙 저조했다 보니까 지지부진했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이제는 솔라나한테 밀린다. 그리고 이제 많은 USDC가 또 솔라나 위에 기반해서 올라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트랜잭션 자체도 솔라나가 엄청나게 빠르고 많은 밈코인도 좀 솔라나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뭔가 내러티브를 상실했다. 또 무엇보다 이 솔라나는 미국 기반인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은 비탈릭 부테린이기 때문에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이더리움을 저버리는 듯한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폭등하고 솔라나를 주저앉는다 이게 아니라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각각의 영역에서 생태계를 가져가는 스마트 컨트롤의 대장격으로 우리가 같이 좀 포용해야 되는 같이 가져가야 되는 플랫폼이라고 봐요.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물론 러시아인인 그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지만 함께 개발했던 조셉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컨센시스라고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이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컨센시스가 뒷배로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기업 연합이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이미 많은 기업체들과 기업용 블록체인으로서 이더리움을 쓸 수 있게끔 이미 손을 잡고 있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삼성 SDS라든지 LG CNS라든지 뭐 한화 시스템, 하나은행 등등 많은 어떤 그런 대기업에서도 이더리움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괜히 채택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더리움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이 이더리얼 라이즈도 이제 출범이 됐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미국을 뒷배로 한 그 세력들이 이더리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또한 절대 걱정할 코인 레이어 1 생태계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언급드렸던 그 컨센시스 뒷배를 봤을 때 HSBC라든지 JP모건, 테마섹의 자금, 소프트뱅크의 자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 모두 다 그 유대계 자본이 다 섭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쪽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앞으로 저는 굉장히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올해 반드시 폭등장이 올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걸로 보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엄청난 급락장이 급락장. 찾아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올해 진짜
급등과 급락이 동시에 찾아오는 해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군요. 정말 다사다난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뭐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이러저러한 그 결론을 내리시는 그 근거, 그렇죠? 그 근거를 잘 조사해 보시고 동의가 되시는지 확인하면서 네, 투자에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까지 리플 빅뱅 저자시죠 문창훈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